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보수 차로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주변 도로 정체가 극심해졌는데요. 한강대로 한강대교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많이 어려워졌고요. 원효로 공덕 오거리에서 삼각지역 쪽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로 상황입니다. 송대문과 태평교차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 때문에 광화문 삼거리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쓰다 보니까 역시 주변 도로 정체가 많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대학로에서는 축제 때문에 이화 교차로에서 해화역 구간 양방면이 전면 통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네, 천하람 변호사. 네, 뭐 이번 주는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지만 이미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또 민주당 얘기도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찾아본 것이요. 민영배 의원의 조기 복당 문제 관련입니다. 지금 이병훈 의원, 민주당의 광주시당 위원장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영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참 좀 뜨악했던 것이요. 국회의원이 물론 당 소속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걸 좋게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절차를 잠탈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낸 의원의 그 행동을 당을 위한 희생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헌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참 감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헌재에서 이 사건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복당을 받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복당 논의를 당내에서 진지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위장 탈당이라는 거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헌재 판단에는 불리해진다? 당연하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헌재 판단에 불이익할 일을 스스로 벌이고 있는지, 물론 저희 당도 이상한 거 많이 하니까 뭐 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 발언 자체가 정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센스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을 당의 하나의 도구 정도로 쓰는 그런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뭐 언급하실래요? 뭐 특별히 언급할 건 없는데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신경 쓰겠죠. 지금 아마 헌재 판단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장 탈당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주된 공격 포인트니까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이분이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고 원래 뭐 민주당에서 뭐 옛날에 구청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이런 건 솔직하셔야죠. 위장 탈당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까지는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복당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루어질 걸 봅니다. 시기의 문제다. 아, 그러니까요. 참 아무튼 뭐 인정할 거 빨리빨리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로들 인정할 걸 인정 안 해서 또 꼬이는 생명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금주에 또 핫한 말, 현근택 변호사는 뭘 꼽으셨습니까? 신문총리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문 보고 알았다. 신문총리. 그렇죠. 왜냐하면 영빈관 예산 문제가 됐을 때 다들 뭐 수석들도 몰랐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여당도 사실 잘 몰랐다고. 근데 총리도 신문 보고 알았다 이러면 아무도 잘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한지 지금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이게 왜 계속 회자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뭐 언론 보도 나왔죠. 경호처에서 했다더라, 뭘 했다더라, 기재부에서 했다더라, 몇 월 달에 했다더라 얘기 나오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고 있고, 또 총리조차도 뭐 제대로 본인이 어쨌든 국무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뭐 신문 보고 알았다 이러면 이제 다 할 말 없는 거죠. 조금 아까 일부 시간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한테서 그 신문 보고 알았다는 답변을 끌어낸 서영교 의원이 나와서 그 과정을 좀 짚어보면서, 그러니까 좀 저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까지만 보면 보통 모든 정부 부처는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기재부에 요청하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5월 달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5월 달이 지나가면
그걸 변경시켜서 추가로 넣는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빈관 신축 예산은 대통령실이 기재부에 8월에 요청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 원래 시한인데 3개월 늦게 대통령실이 요청했단 말이죠. 물론 대통령실이 제일 힘센 정부 기구니까 기재부한테 좀 늦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게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기재부가 관리하는 무슨 기금 운영 관련 예산 안에 관청 뭐 관련한 예산이 그러니까요.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집어넣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건지 대통령실의 공식 요청 예산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쉽게 딱 적발되거나 찾아내기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민주당의 다른 의원이 잘 찾아냈다. 뭐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덕수 총리가 몰랐다. 신문에 날 때까지 몰랐다. 이건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일단 총리한테 보고를 안 한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총리한테 이거를 뭐 시시콜콜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대정부 질이 나가기 전에는 좀 이렇게 뭔가 정보를 좀 충분히 줘가지고 뭐 총리로서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었어야 준비를 해왔어야죠. 답변 준비를. 그러니까 일단 이게 한 양쪽 다 제가 봐도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먼저 주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내부 수석들도 딱 직속으로 보고 라인이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총리실에 있는 직원이라도 이게 뭔가 이런 게 당연히 물어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뭐 대충 며칠 전에 신문만 봐도 이거 영빈관 야당에서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총리실에서 대통령실에다가 이거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좀 자료를 좀 줘라. 이걸 뭐 언제 결정을 했고 뭐 예를 들면 왜 필요하고 뭐 그 구체적인 걸 좀 우리도 알려줘야 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거 아니냐라는 상호작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없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총리가 갖고 있는 위치 위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책임 총리라 하지만 이제 아무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현황 파악이라는 게 지금 신문 보고 할 정도인데 사실은 몇 그제 논란이 됐던 거는 우리가 48초 회담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민주당 의원하고 계속 공방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보다도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기사 보는 사람만큼도 현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미 다 그때 언론 보도에 다 나서 48초 많았다는 게 다 알고 있는데 총리는 그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그게 맞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총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최소한 언론 보도에 난 거 이상의 정보는 그래도 나와야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그러게요. 뭘 하는 건데 언론 보도에 나온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총리가 과연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근데 이제 현실이죠. 또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그러니까 총리는 하루 종일 대정부 질의 하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정부 질의하는 중간중간에 뭐 휴대폰 볼 거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침에 조간신문에서 본 이상의 게 업데이트가 느릴 수도 있는데 설령 그렇다 쳐도 거기 앉아있는 총리실에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쪽지라도 써가지고 총리님 지금 이런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좀 알고 이렇게 질의에 임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자료를 그때그때 갖다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모르쇠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는 게. 종이신문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기사는 안 보시고 종이신문 업계에선 좋아할 일이죠. 예. 천하람 변호사가 제가 듣기에는 조금 아까 아주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빈관 예산 부분이 이미 불거진 지 오래되고 심지어는 대통령마저 이걸 철회를 지시해서 문제 있었다. 이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그럼 정부를 지금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실의 직원이라면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관련 질의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물론 이 예산이 그 기재부 쪽으로 요청이 돼서 편성되고 이 하는 그 과정을 총리가 사전에 정말 보고를 안 받았다 손 쳐도 이거 사전에 알았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답변해야 하겠습니다라는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하다못해 대통령실에 그걸 물어보기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뻘쭘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미 이게 걷어들인 일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좀 잘 안 된 일이면
그러면은 총리가 뭡니까?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재부 쪽에서라도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기재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요청이 와서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했더더라. 뭐 어떤 기금에 이걸 넣어서 이렇게 하고 뭐 예산을 책정한 근거는 뭐고 왜 2년으로 쪼갰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총리실에서 획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안 했는지 저도 참 의아합니다. 뭐 오늘은 제가 아까 분 또 외교부 실무 라인을 자꾸 좀 점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이런 대목에서는 총리 비서실도 정말 문제가 좀 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국정감사 가게 되면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불거지는 게 증인 채택 논란인데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유경 위원장이 몇몇 그 대학 총장들 바로 지금 증인 채택을 했고 그게 또 이제 너무 일방적인 증인 채택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니 해도 김혜경 여사,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넣자 야당 대표의 부인, 대통령의 부인을 증인으로 넣자 지금 서로 맞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분 다 증인으로 나오는 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왜 싸워요? 뭐냐면 서로 신청하고 있으니까 이제 동시에 어찌 보면 협상 딜을 하거나 이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나와라. 그럼 현직 대통령도 나와라. 전직 대통령도 나와라.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논문 문제가 되면 논문과 관련된 대학 총장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와 관련된 거면 예를 들어서 수사 경찰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서 저는 이 지금 전직 문재인 대통령도 선제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전직은 되고 현직은 안 되냐 또 이렇게 안 된다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어느 정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이거 자제 안 하고 그걸 명단에 그러니까 신청자 명단 리스트에 올리는 국회의원들이 문제 아니에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정쟁만 될 거 뻔히 알면서 올리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이거 찾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신원식 의원님이 올리셨죠. 네, 김건희 여사 이런 것도 다 민주당에서 올리는 거죠, 각자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무의미한 정쟁 그리고 서로 기분만 나빠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장난치는 건가 싶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저도 200% 공감하고요. 다만 저는 우리 국감이 망신주기식 사실 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호통치고 이런 것만 안 한다면은. 서로 증인은 좀 많이 부르고 증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감에서 증인 신청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왜 저러냐 싶은 게 항상 보면 그렇거든요. 증인은 불러요. 근데 증인에 답할 시간을 안 주고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포인트를 쌓아야 되니까 질문에만 모든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인은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심지어는 있다가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증인석에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시간 끌어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런 경우도 그래서 있죠.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국감에서 증인들 충분히 불러가지고 좋아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총장들을 무슨 10명을 부르니 하느니 이러지 말고 핵심 증인 몇 명만 부르든지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원에서 항상 이제 문제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미리 정해놔요. 증인 신문 20분 하겠습니다. 30분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에 부르지도 않아요. 순서대로 2시에 오시오, 3시에 오시오, 4시에 오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증인 신문할 시간을 미리 정해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불러놓고 이제 순서 부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정하면 돼요. 시간. 정해놓으면 되는데 그걸 항상 초과하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전형적인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갑질이죠. 네, 국회 갑질이고 거기 사람들 보면 국감 시즌에 보면 그 국회 복도에 다들 공무원들 그냥 하루 종일 버티고 사실 사회적으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거기 뻘쭘하게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몇 시간 낭비하고 가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연될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의사진행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쓸데없는 정쟁용 증인선 신청 이거 우리가 오히려 비판하고 욕해야 됩니다. 그런 행동하는 국회의원들 말이죠. 그리고 국회 전체는 생산적 국감을 위해서 빨리 제도 개선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고. 자. 지금 검찰에서 재정비리 합동수사단을 이달 말에 출범시킨다. 태양광 비리 사업 같은 거. 어찌 보면 전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중요 정책 가운데 태양광 사업 또 원전 관련 부분 몇 가지가 이제 크게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뭐 그렇지 않아도 야당 대표 또 전직 뭐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른바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다가 이제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감사를 넘어 수사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 양상. 이건 어떻게 읽으시는지 현근택 변호사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서해 문제라든지 뭐 탈북 어민들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수사로 뭔가 나올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뭔가 정책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면 거기서 뭔가 비리가 있지 않냐 볼 텐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 문제도 그거지 않습니까? 원래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잘못해 준 게 아니라 그 정책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지원받는 사람들의 요건을 좀 어찌 보면 약간 편법을 썼다 이런 부분들이라서 당연히 뭐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죠. 만약에 뭐 비용을 낭비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환수하면 되는데 이거를 검찰이 뭐 수사단까지 만들어서 할 일인가. 왜냐하면 정상적인 절차로 뭐 감사하고 문제 있으면 고소고발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 수사단까지 기본적으로 이 방식이 보면 예전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문제 있다라는 식이잖아요. 지난번에 서해 사건도 그렇고 탈북범도 그렇고 다 이미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 다 움직여요. 감사원이든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다른 부서들도 다 그런 방식이 제가 보기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막 문제가 제기되고 봤더니 이거 뭐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많다 막 그런 국민 공감대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감사도 해봐야 돼. 수사도 해봐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위에서부터 지침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대통령이 미리 언급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저희가 근데 대통령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샘플 조사를 돌려봤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했던가요? 이게 5% 정도를 돌려봤는데 이게 부적절하게 자금이 집행된 게 뭐 조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죠. 뭐 조사 결과도 발표했고요. 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서 뭐 하고 뭐 농업 용지인데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가짜로 버섯 농사 짓는다 거짓말해가지고 뭐 태양광 설치하고 등등등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들 혼자서만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고 뭘로 밝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요. 태양광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책 집행 과정의 불법.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만 있었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감사원에서도 지난번에도 감사했던 것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 조사 같은 것들을 뭐 조작한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자료들은 폐기한 거 아니냐. 이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을 보자는 거지 정책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뭐 고위공직자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이권 카르텔이 있고 비리가 있다라는 게 다수의 언론에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총리실에서 했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총리실이 지금 뭐 예산 영빈권 예산도 신문 보고 알 정도인데 이런 거는 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이든 아니면 뭔가 이제 예산을 잘못 쓴 걸 운영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이해가 가요. 총리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조사하고 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 전에 보세요. 국정원도 뭐 했었죠. 뭐 감사원도 뭐 하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리실도 우리도 뭔가 뭐 실적을 내야 되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실이. 예산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이랑 뭔가 협의를 해서 진행했을 거고 대통령이 감사원한테 이거 감사해라 말아라고 지시하는 거는 그거는 위법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뭐 적절한 형태로 저는 조사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게 할 수 있죠. 뭐. 아무튼 뭐 아니면 뭐 지금 어찌 보면 전방위적 전 정부 수사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서 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또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또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를 좀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단해 보면 과거 정부 행적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 그런 겁니다. 저희 대통령이나 저희 진영이 정치를 좀 더 잘하고 뭔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어찌 보면
정권 교체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기존 정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하나의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께서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뭐 3년차, 4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정권 교체 초기이기 때문에 과거 수사는 불가피하다. 아니, 수사가 미래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또 들여다보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수사로 해결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아까 말씀 문제로 만약에 특정 언론에 어떻게 편파가 됐으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국회에서든지 다뤄본다든지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수사하는 거예요. 압수수색부터 하고 일단.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잘한다 박수 치겠냐. 이거 왜냐하면 이게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이게 민생에 관련돼 있고 해주세요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언론에 뭔가 불이익 주지 않는 건 그쪽이 이해관계거든요. 그러면 뭐 할 줄 아는 게 결국 수사밖에 없구나. 압수수색하고 뭐 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국회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자, 요 정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낸 거 법원 바꿔달라 신문기일 바꿔달라 했지만 다 받아들이지가 않았고 다음 주에 이제 신문이 내고 다음 주 중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결론이 나는 거는. 현 변호사는 뭐 아마 그 주에 28일, 29, 30 그 정도의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연기됐기 현 때문에.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또 받아들여진다. 저는 뭐 받아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의 신청할 때 아주 중요한 그 판사 문구를 썼어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무효다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걸 명백히 그 이의 절차에서 결정문에 썼기 때문에 네, 그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그렇죠. 가처분 신청을 이번에 기각하긴 참 그 재판부로서도 어렵다. 그렇죠. 전원환 변호사도 네, 저도 인용 가능성 한 6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리고 되면 당이 이렇게 막 재판부 바꿔달라 이런 거 보면 당도 나름대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원내에서도 실제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 한다고 하거든요. 예, 뭐 안정적으로 원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호영 의원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는 거죠.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사라질 것을 예감하고 지금 있는 상황 아니냐.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네요. 네, 그리고 보통 슬픈 예감은 잘 틀리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U2가 부른 All I Want Is You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You say you want diamonds on a ring of gold. You say you want your story to remain untold, but all the promises we mad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